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현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과 의사소통의 저해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의사소통 능력이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실제로 다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타고난 능력이라는 건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도대체 나의 의사소통 능력이 왜 부족하고 어떤 요인 때문에 내 의사소통 역량 자체가 발전하기 힘든가,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히 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고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편의중계라는 한 TV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본 건 소개팅을 처음 하는 어떤 한 명의 사람의 이 경험을 갖고 재미있게 이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봤을 때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아쉬운 형태의 의사소통을 하게 된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감정이 앞선다는 것도 있었고,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도 있었고, 시간에 대한 배분을 잘 못한 것도 있었겠죠. 이건 그럼 지금 이 화면에 나왔던 사람의 모습이 그냥 이 사람, 말을 못하는 한 명의 사람에 대한 걸까요? 네, 아니죠.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체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우리들의 의사소통 능력들이 보통 하락이 되는지, 문제가 생기는지 지금부터 한번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다가 저를 길거리에서 봤어요.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네,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실 것 같으세요? 제가 좀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뭐 패션 쪽에 일한다는 얘기도 들어봤었고, 전에는 마술사 같다는 얘기도 한번 들어봤었고, 여름에 더워갖고 부채를 갖고 다니니까 무슨 판소리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은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이 밖에서 보이는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 혹은 고정관념을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선입관과 고정관념이 없는가? 아니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해력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현실에서 저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쪽 여수 쪽에 특강이 한번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밤에 이제 특강이 저녁 시간 특강이다 보니까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야 됐는데, 약간 이제 오는 길이 조금 뭐랄까, 제 지방 초행길이기도 했었지만 좀 어둡고 좀 익숙하지 않은 길이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끝에서 한 3명의 남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까워지는데 다 세 분 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이신 거예요. 밝은 데서 보고 이 환경이 이렇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걱정 안 했을 텐데, 뭐랄까 괜히 갑자기 불안해지고, 뭐랄까 갑자기 뭐 강도로 돌변하지 않을까, 이런 형태의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웬만해서 어디 가서 그렇게 쫄진 않는데 현실에서는 약간 그런 무서움이 들더라고요.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얘기한 건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라는 거예요. 뭐 외국인 노동자 범죄라든가, 우리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전에 무슨 범죄도시라는 영화 있을 때 조선족들의 범죄라든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알고 보면 안 그런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선입관을 가지면서 살게 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 다른 모든 측면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선입관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선입관이라는 건 관점에 대한 측면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측면도 같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원래 머스터드 소스를 어디에 찍어 먹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잘못해서 약간 상한 머스터드 소스를 한번 잘못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아예 그 소스를 못 먹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트라우마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뭔가 거기에 대한 관념이 생겨버린 거죠. 여러분들도 거의 다 그렇잖아요. 어떤 진상이라든가 꼰대라든가 여러 가지 케이스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한 케이스에 대한 측면, 그러한 고정관념을 대부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만약에 여러분 뭐 비보이가 있다라고 쳤을 때 어떤 비보이가 있는데 그 비보이가 몸무게가 한 100kg가 넘어가는 비보이라고 쳤을 때 외형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선 그 정도 몸 사이즈가 나가는 사람들이 춤을 잘 출 거라는 생각을 못 하죠. 그런데 갑자기 춤을 잘 추게 되면 그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정관념 혹은 선입견을 갖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이 선입관을 제외하고도 또 다른 형태의 저해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냥 쉽게 말하면 능력 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소통 기법에 대한 미숙?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뭐 원래 내성적일 수도 있고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하는 거나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관계성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해버릇하면 줄어들죠, 해당 능력이. 그러니까 소통 기법 자체가 너무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전달력 자체가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말할 내용에 대한 구조적인 측면, 구조화를 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기법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봤던 영상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들으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위주로 말을 하는 케이스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통 능력, 그 기법 자체가 미숙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법에 대한 미숙을 다른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표현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표현 능력이 떨어지다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이 글쓰기라든가 얼마나 많은 말 혹은 글을 써봤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먹방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러니까 먹방이라는 게 그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먹방 말고 식신로드나 맛있는 녀석들이나 약간 이런 사람들의 음식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표현하는 건 대부분 사람 어떻습니까? 맛있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거기 나오는 연예인들 혹은 약간 식도락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걸 엄청나게 뭔가 비유를 해요. 갑자기 이 비유가 꼭 좋다는 것만은 아니긴 합니다. 전에 한번 우리 복면가왕 같은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 목소리를 들었더니 무슨 천상에서 뭐가 들리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전에 박명수 씨가 그걸 나와서 다들 왜 이러세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과도한 형태의 표현 자체가 독이 될 수는 있겠지만 표현하는 연습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표현하는 연습 자체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나 뭐 까르보나라를 좋아한다고 쳐봅시다. 그게 어떤 맛이었는지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그걸 표현을? 쉽지 않죠.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나는 네가 좋아라는 그 감정 표현 외에 왜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수업에서 얘기를 하다가 취미가 뭔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좀 당황을 하면서 피아노 치는 게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피아노 치는 걸 왜 좋아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말했던 답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그 피아노를 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억과 행복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나는 당신의 어릴 적을 모르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쳤을 때 뭐냐면 그러니까 그걸 표현함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요는 올바른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제 3자인 제가 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쳤는데 그때 어떠한 추억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뭘 했고 거기서 성취감을 얻게 돼서 그래서 피아노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바로 여러분들의 이 3자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얼마나 표현을 잘 하느냐가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이건 들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들었어요. 특히 이건 수업과 같이 연결을 할 수 있겠군요. 여러분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건 그 사람의 표현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여러분의 이해도 부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소통에 대한 기법, 미숙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측면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다한 정보라는 것들이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과다한 정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일상에서 수업을 우리가 하루 종일 빽빽하게 수업을 듣다 보면 오늘 수업 도대체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 과도한 정보 자체가 머리에서 구조화되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의사소통의 문제가 될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한 번도 쉬지도 않고 한 10분, 15분 동안 계속 얘기를 한다고 쳐보세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그 10분 전에 첫 마디부터 이 내용을 다 숙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이게 뭐냐면 서로 주고받거나 아니면 기억 요소가 있지 않고서는 갑자기 일방적인 형태의 과도한 정보가 과다하게 들어왔을 때 그걸 제대로 기억할 수 있거나 그걸 의사소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복잡한 메시지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죠. 어떠한 메시지나 목표나 주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접근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만약 복잡하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글이나 멘트나 내용을 갖고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 소통에 대한 저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표현에 대한 측면에서 저해 요인이라고 치면요, 아예 대상자에 따라서 이러한 소통의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신뢰에 대한 부족이죠. 이건 이제 사람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한 10만 원 꺼달라고 하면 꺼줄 수 있겠어요? 못 꺼주죠. 아이고, 사람을 믿는 걸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착한 학생들이 뭐 돈을 꺼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현실에서는. 왜? 못 믿으니까요. 만약 여러분한테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없어.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믿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믿겠죠. 뭐 적응을 새롭게 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친구가 늘 늦어요. 우리가 6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그 친구는 늘 8시에 오는 경향이 많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이 6시에 만나보고 싶으면 아니면 8시에 만나려고 하면 그 친구한테만 한 6시에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 시간에 서로 다 만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건 소통에 대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통을 활발하게 혹은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뭘 고려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여러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6주차, 7주차 이번 학기에 걸쳐서 이렇게 의사소통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의 학습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믿으시나요? 제 말을 신뢰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신뢰를 한다면 그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걸 직접 들어보셨다든가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학력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사람이 전문가로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서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같이 포함이 되는 거겠죠. 반면에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 길거리에서 그냥 만난 사람이 무언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즉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바로 중요한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역으로 이러한 신뢰가 없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소통을 저해하는, 소통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사람에 대한 것만뿐만 아니라 이 대상자가 활용하는 매체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할머님이나 할아버님이 계시다면 할머님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아주 자유롭게 카톡을 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친구들이랑 할 때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빨리 초성체로 막 말을 한다던가 유머를 날린다던가 이모티콘을 날린다고 했을 때 그만큼 빠른 속도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응대를 하실 수 있을까요? 힘드시겠죠? 대상자에 따라서 사용되고 활용되는 매체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한 5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손편지에 대한 추억이 꽤 있으실 거예요. 실제 본인들도 많이 써봤고 경험하신 적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금의 10대, 20대들은 이러한 손글씨나 손편지에 대한 게 많이 익숙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략적인 분포를 봤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님이랑 소통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때 카톡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직접 대면이라든가 아니면 글로써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대상자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아동이랑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아주 에세이 형태로 긴 편지글을 써주는 게 좋겠습니까? 같이 그림 색칠 공부 같은 걸 하면서 하는 게 얘기하기가 편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대상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매체는 다릅니다. 제가 전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직장 상사가야, 그러니까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다 아이패드를 사줄 테니까 이 아이패드를 갖고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자.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대표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폰을 쓰고 있긴 한데 앱스토어에 가입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업무적인 걸 시행을 할 때 온라인으로 그 대표한테 하나하나 아이패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일이 그냥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게 보였었고 굳이 아무리 회사에서 아이패드를 사준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걸 온라인으로 하면 더 일이 많아지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어떠한 정보 아니면 어떠한 그 매체가 선호하는 매체가 있어요. 뭐 선호하는 도구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인스타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페이스북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카톡보다는 문자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대면 통화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 혹은 각각의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 단순히 여러분이 일방적인 형태의 매체를 사용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에는요, 지금까지는 개인에 대한 측면, 어떤 관점에 대한 측면, 기법에 대한 미숙,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한 정보라든가 메시지, 사람에 대한 신뢰 부족, 활용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을 해봤다면 그것 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상황적인 측면도 소통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 문화가 좀 닫힌 문화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회식 같은 것도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거의 다 온라인으로만 얘기를 하고 폐쇄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의 문화라면 당연스럽게 소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겠죠. 많은 회사에서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기업에 신입사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중간 관리자 교육을 하러 가는 경우가 1년에 한 20-30번 정도 되는데요. 그런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관리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신입사원들이 고민이 있거나 이런 얘기를 있을 때 왜 자기한테 그런 상담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걸.
분위기 자체가 이미 상명하복의 위아래를 그렇게 나눠 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후배나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어떤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나한테 상담을 왜 하지 않는가? 쉽게 말하면 그냥 네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너한테 얘기해봤자 그다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고요. 우리가 그 얘기 있잖아요. 뭐냐면 가장 좋은 리더는 회식 때 카드만 주고 빠지는 리더다, 약간 이런 거.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꼭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닌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소통이라는 건 단 한순간에 어느 순간 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도 다 같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직책과 나이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조심을 해야겠죠.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으니까 무조건 이런 고루한 생각을 할 거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관 같은 것도 우리가 배제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역으로 그런 직책과 나이 때문에 배제가 당하는 경우는 본인이 그런 걸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러한 소통의 저해 요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러한 측면의 소통의 저해 요인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 방안, 이러한 소통의 저해 요인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연습이죠, 연습.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요, 정말 이건 사전에 녹취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꼭 녹취라고 하니까 약간 좀 이상한데,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본인이 말하는 방식을 녹음을 해서 한번 3자 입장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걸 사후 검토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녹취나 이런 내용을 통해 한번 해보고 들어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했지? 왜 이렇게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는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여러분이 이 부족한 소통을 일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녹음을 통해서 3자 입장에서 내 말에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의 모드를 피드백 모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약간 이렇습니다.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듣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세요?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하세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밀려나거나 내성적이거나 적극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들은 입장으로 그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소통을 함에 있어서 내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내 얘기에 누군가가 이해해 주는 걸 좋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소통에 대한 연습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러한 욕구를 누르고 어떻게? 피드백 모드로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 거기에 대한 호응, 공감, 그 다음에 더 궁금해하는 무언가, 이 과정이 추임새가 됐던 아니면 추가하는 피드백 언어가 됐던 간에 이런 식으로 피드백 모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통을 잘한다, 누군가가 얘기를 잘 들어준다, 이 사람이랑 정말 얘기를 하고 싶어,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쳤을 때 너의 얘기를 한다가 아니라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모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이건 작정을 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작정을 하고, 내가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의 얘기만, 이 대상자의 얘기만 들어주는 모드로 오늘의 관계를 지속해 나갈 거야 라고 고정을 한 상태로 그 모드를 설정을 딱 해놓은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피드백입니다. 세 번째는 쉬운 용어의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단순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할 때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쉬운 구조 와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용어라는 건 여러분이 쉽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한 용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들어도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건 은어라든가 상대에게 거부감을 주는 언어가 될 확률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가 들어도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고 꺼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로서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조금 전에 말했던 피드백 모드가 뭐겠습니까? 결국 적극적으로 경청을 잘 들어주는 모드가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측면 같은 경우에 경청에 대한 측면은 제가 실제 이제 대면 수업에서 조금 더 실습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은 감정의 억제입니다. 감정의 억제. 쉽게 말하면 흥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라는 거고요. 저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약간 말이 빨라지거나 흥분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여러분이 소통을 잘한다라는 입장은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여유롭게 상대를 응대하는가. 특히 여러분 남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때 보면 가끔 여러분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욕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표현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경우가 꽤 있죠. 후회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단 말도 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 전제는 뭐냐면 상대가 이해를 못 해준다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이 말을 꺼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으면 그러한 소통의 문제가 될 말을 꺼내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면 다른 곳에서 얻게 된 감정적인 측면의 표출을 이쪽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 조절을 하는 게 우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신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정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이걸 얼만큼 내가 조절할 수 있느냐가 바로 소통을 잘한다 혹은 소통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뭐 명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험을 늘려서 상호에 대한 상호 이해 관점을 넓히는 게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측면을 갖고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의사소통에 대한 측면의 저해 요인, 그걸 방해하는 요인과 그럼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측면에 대한 과제를 하나 제출해 드릴 테니까, 과제 영상으로서 제출을 해 드릴 테니까 해당 부분을 잘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의사소통에 대한 저해 요인과 개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